노무현의 왼팔, 노무현의 정치적 동업자라고 불리던 남자.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받던 안희정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존중돼야 합니다. 젠더 감수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수행비서였던 김지훈에겐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모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섹스가 좋다. 내가 그렇게 잘생겼니? 겉과 속이 얼마나 달라야 이런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법정에서 김지훈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다. 어쩌면 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왕자병이 아니라 치료받지 못한 비정상적인 욕구였어요. 공개석상의 안희정은 약자를 보호하자고 했고, 닫힌 공간의 안희정은 약자를 짓밟았다. 그런 안희정의 욕망 아래 놓여 있었던 김지훈은 그를 괴물이라고 표현했다. 안희정 조직의 회식 자리에는 이상한 건배사가 있었다. 조배주.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는 뜻으로 김지훈의 책 김지훈입니다에 등장하는 단어다. 회식 자리에서조차 충성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문화. 그 안에서 미투는 배신이자 처벌이었다. 김지훈이 수행비서로 들어간 순간 그녀는 조직의 말단 생존자가 됐다. 이곳에서는 하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많을 땐 한 주에 150시간, 통상적으론 130시간 가까이 일해야 했고, 새벽에도 휴대전화가 울리면 곧장 움직여야 했다. 밤이면 안희정의 전화가 그녀의 전화로 착신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정치가 아닌 희생과 복종이었다. 지사님이 벗어놓은 구두는 신기 편한 각도로 맞춰둘 것. 식사 도중이라도 지사님 부인이 좋아하는 빵을 사올 것. 지사님 지인의 김장용 고춧가루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걸 구해오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대부분 사비로 지불했다. 하지만 조직 안의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다. 넌 지사님의 수행비서인 걸 영광으로 생각해라.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고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여자가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져. 지사님이 부드러워져. 이는 선배가 김지훈에게 해준 조언이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남자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존재야. 남성 중심의 정치 조직에서는 여성을 품평하고 희롱하는 건 일상이었다. 하지만 안희정에 비하면 다른 직원들은 귀여운 수준이었다는 게 김지훈의 설명이다. 출근한 안희정은 김지훈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어보고 속눈썹까지 살피는 등 화장과 옷차림을 평가했다고 하는데, 김지훈은 지사님의 눈빛이 너무 무섭다며 동료들에게 털어놓기도 했지만 그 눈빛은 앞으로 펼쳐질 악몽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김지훈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안희정은 사무실, 관용차, 출장지, 어디에서든 가슴과 허벅지, 팔과 손을 툭툭 치고 만져대길 반복했다.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면 옆에 앉혀놓고 손 마사지를 시켰고, 화장실 앞이나 식당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짓거리를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웃기는 건 그의 손이 김지훈만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점인데, 다른 여성 피해자들도 이렇게 증언했다. 안희정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적이 있었어요.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며 예쁘다고 말하더니 제 어깨를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앉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을 만져달라며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니 편하게 앉아라며 제 허벅지 안쪽을 찰싹하고 친 적도 있어요. 안희정에게 여성의 몸은 연단위에서 말하던 젠더 감수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마음대로 손을 대도 된다고 여기는 소모품에 가까운 대상이었다. 2017년 7월 30일 러시아의 한 호텔. 업무를 마친 안희정은 맥주를 가져오라며 김지훈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고, 그날 밤 그녀는 그 방에서 첫 번째 몹쓸 짓을 당했다. 훗날 재판에서 안희정은 당시 상황을 두고 내가 자네를 가져도 되겠는가? 라고 물어 승낙을 받고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몹쓸 짓은 2주가 지나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벌어졌다. 이때도 안희정은 러시아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기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몹쓸 짓은 그로부터 20일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났다. 이때는 담배 심부름을 온 김지훈이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침대로 그녀를 끌고 가 끝내 세 번째 몹쓸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번에도 안희정은 김지훈이 새벽에 팬티만 입고 맨발로 방으로 왔다며 오히려 그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갔다. 세 번의 몹쓸 짓 뒤에는 언제나 똑같은 말이 따라왔다. 어린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너를 가졌다. 대통령이 되는 길이 버겁다. 너는 수행비서이니 이해해라. 러시아와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만 기억해라. 안희정은 성적 수발까지도 감내해야 한다고 이 일들을 문제 삼지 말라고 생회했다. 김지훈은 믿고 싶었다.
절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정말 미안하다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래야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기에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2018년 2월 24일 저녁, 김지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로 오라는 안희정의 전화였다. 대전에 있던 김지은은 가족과 식사 중이어서 힘들다고 했지만 안희정은 1시간 안에 와라, 늦어도 꼭 올라오라며 수차례 재촉했고 결국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피스텔로 향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피스텔에서 안희정이 꺼낸 이야기는 정치도 일정도 아니었다. 그가 급히 확인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 미투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낸 안희정은 네 번째 몹쓸 짓을 저질렀다. 그날 밤 김지은의 심정은 그녀의 책 김지은입니다에 이렇게 적혀있다. 범죄가 끝나고 새벽 2시가 넘은 늦은 시간, 안희정은 내게 말했다. 아침에 아내가 오기로 했으니 청소를 하고 나가라. 청소 도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다. 먼저 제거 테이프로 침구를 정리했다. 내가 청소하고 있을 때 골프 채널을 보던 안희정이 빨리 안 나가고 뭐하냐며 재촉했다. 청소가 늦어져 언짢았던 것 같다. 그 격앙된 목소리에 놀란 나는 청소하며 손에 한 줌의 쓰레기들을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몰라 가방에 꾸역꾸역 집어넣고 밖으로 나왔다. 처참했다. 그날 비참했던 내 심정이 마치 그 구겨진 쓰레기와 같았다. 김지은의 미투가 터진 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검찰도 법원도 아니었다. 안희정의 조직이었다. 방송이 나가고 그날 밤 안희정의 큰아들은 김지은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지은의 과거 연애사와 평소 행실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죠. 그들은 이 작업을 취합이라고 불렀다. 피해자의 고통을 모으는 대신 피해자를 공격할 재료를 모으는 작업이었다. 그 전화 뒤에는 이런 말들이 따라붙었다. 김지은은 원래 이상한 애였다. 새벽 4시에 들어와 바닥에 낙서를 하며 교태를 부렸다. 이상한 여자라서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조직은 김지은을 보호하기는커녕 김지은의 과거, 김지은의 연애, 김지은의 행실을 광속으로 꺼내 들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원군으로 등장한 사람은 안희정의 아내 민주원이었다. 민주원은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김지은의 호소를 불륜녀의 쇼로 재포장했다. 법정 안에서도 2차 가해는 이어졌다. 안희정 측이 집요하게 파고든 건 피해자다움이었다. 고학력이라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성추행을 문제 삼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버텨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자격이 박탈된 것이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순간 가장 빠르게 반응한 사람은 안희정의 아들이었다. 그는 재판부엔 감사와 안도를, 아버지에겐 변함없는 충성을,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겐 조롱을 쏟아냈다. 1심에 무죄가 떨어진 순간 안희정은 대권 주자로 부활했고 김지은은 정조관념이 흐린 불륜녀로 매도됐다. 그러나 김지은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수십 시간의 조사 기록과 이건 아니었다는 확신뿐이었지만 되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였다. 그리고 2019년 2월 1일 미투 이후 정확히 333일째 되던 날 2심 선고일이 찾아왔다. 서초동으로 향하는 길에 지하철역에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그녀는 회고했다. 그렇게 숨을 몰아쉬던 순간 속보가 전해졌다. 피고인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 노무현의 왼팔이라 불리던 남자, 차기 대통령으로 초용받던 안희정이 처참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3년 6개월의 형을 채운 안희정은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했고 그가 첫사랑이며 동지라고 불렀던 아내와는 교도소 안에서 이혼했다. 김지은의 미투는 한 남자의 정치 인생을 끝낸 사건이 아니라 위력 앞에서 동일한 무엇인가를 한국 사회에 다시 묻게 만든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그날 밤 가방에 꾸겨 넣었던 쓰레기 대신 세상 앞에 내놓아야 했던 건 김지은 자신이었다. 김지은의 책 김지은입니다에 담긴 기록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겹쳐놓고 보면 이 사건은 정치인 안희정의 몰락을 끝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썩어가던 몰락의 시간을 가속시킨 방아쇠로 보였다. 미투 선언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554일. 김지은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미투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한강에 서 있을 때였어요. 제가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위증을 하고 온갖 거짓들이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죠. 침묵한 채로 홀로 고통 속에 살았다면 적어도 주변 사람들까지는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다들 힘든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짊어지고 떠나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딸의 죽음을 볼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렸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증언해준 분들에게도 죄송했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죽고 싶었었던 자리에서 꼭 살아내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도 제가 잘 살아내는 게 진실을 지키는 길이라 믿고 있어요. 죽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인정받는 사례를 만들고 싶네요.